엄마, 며느리 내보내고 아버지 요양원 보내자. 그래야 이 집이 우리 거잖아.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딸의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통장에서 3천만 원 더 빼놨어.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조작이야. 아버지 치매잖아. 이게 무슨... 78세 시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맑고 또렷한 눈이었어요. 치매? 내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너희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22년이에요. 이 집에 시집 온 지 22년. 매일 새벽 5시에 눈이 떠집니다. 알람 소리가 아니에요.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22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요. 부엌불을 켜면 형광등이 찌직 소리를 내요. 그 소리가 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아버님 약 챙기는 거예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혈전 방지제, 위장약, 비타민, 오메가3, 7가지. 아침용 5알, 저녁용 2알. 작은 약통에 하나하나 넣어드립니다. 한 알이라도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은 어머님 혈압약이에요. 어머님은 알약을 못 삼키셔서 제가 갈아서 물에 타드려요. 매일 아침. 22년째. 아침상은 기본 7가지 반찬이에요. 어머님이 반찬이 6가지면 화를 내시거든요. 밥상에 정성이 없어. 그 말 한마디가 무서워서 저는 항상 7가지를 맞췄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약 챙기고 밥 짓고 된장찌개 끓이고 반찬 데우고 상을 차렸습니다. 7시 정각에 어머님이 내려오셨어요. 식탁에 앉으시더니 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이 국이 뭐야? 심장이 쿵했어요. 간이 하나도 안 맞잖아. 22년을 해먹여도 이것밖에 못해? 죄송해요, 어머님. 다시 할게요. 됐어. 입맛 떨어져서 못 먹겠다. 숟가락도 안 드시고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그 국을 혼자 먹었어요. 간이 안 맞는 건지 제 입으로는 모르겠더라고요. 어쩌면 처음부터 간의 문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서러웠어요. 밤새 끓인 국을 숟가락 한 번에 밀어내시는 게. 근데 22년이 지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서럽지도 화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그냥 치우면 되는 거예요. 내일 또 끓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나왔어. 신우이 미경 씨였어요. 미경 씨는 3년 전에 이혼하시고 나서 자주 오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시는 것 같았어요. 올 때마다 어머님이랑 거실에 앉아서 수다를 떠시고 저는 커피를 타드렸습니다. 언니 커피. 나 아메리카노. 네. 아, 얼음 많이. 저번에 얼음 적었잖아. 네, 알겠어요. 커피를 가져다 드리면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어머님이랑 이야기하다가 제가 거실을 지나가면 그때서야 한마디 하셨어요. 언니도 좀 꾸미고 다녀. 오빠가 불쌍하잖아. 어머님이 웃으셨어요. 그러게. 저러니까 태호가 집에 빨리 안 오지. 두 분이서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손에 들린 행주를 꾹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얘질 때까지. 그러다 미경 씨가 부엌으로 오셨어요. 언니, 아버지, 이번 달 병원비 얼마야?
내가 관리하는 통장에서 빼야 하니까. 지난번 정기검진이 32만 원이었고 약값이 15만 원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는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미경 씨가 아버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이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어느 날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병원비가 많이 나오니까 내가 통장 관리해 드릴게. 언니는 바쁘잖아. 어머님이 바로 동의하셨어요. 그래, 역시 내 딸이 살뜰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반대할 입장이 아니었어요. 이 집에서 제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밤 8시. 하루 중에서 유일하게 마음이 놓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버님 방에 약을 가져다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2층 안방 문을 열면 항상 같은 풍경이에요. 아버님이 나무 팔걸이 의자에 앉아 계세요. 무릎 위에 담요를 올려놓으시고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제가 들어가면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버님, 저녁 약 가져왔어요. 약통을 열어서 손바닥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님이 느릿느릿 약을 받아 드시고 제가 물컵을 건네드리면 꿀꺽 삼키세요. 그날도 그랬어요. 약을 다 드시고 나서 아버님이 저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순이야. 예, 아버님. 고맙다.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어요. 이 집에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버님뿐이었거든요. 22년 동안 딱 한 분. 아버님이 건강하신 게 제가 고마운 거예요. 아버님이 작게 웃으셨습니다.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그 미소가 따뜻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님의 그 눈이 졸린 게 아니라 다 보고 계신 눈이었다는 걸. 밤 10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돌아왔어요.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여보, 밥 먹을래요? 차려놓을게. 됐어. 피곤해. 구두를 벗으면서 고개도 안 돌리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국이 짜다고 했어? 짠 게 아니라 싱겁다고. 어쨌든 좀 신경 써. 어머니가 신경 쓰이셔서 전화하셨잖아.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현관에 서 있었어요. 벗어놓은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 눈을 보고 말한 게 언제였을까? 기억이 안 났어요. 손에 들린 구두가 묵직했습니다. 이 무게만큼 제 하루도 무거웠어요. 불을 다 끄고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온 집안이 조용했어요. 새벽 5시에 시작된 하루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일도 5시에 일어나겠지요.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지긋지긋한 하루하루가 바뀔 날이 온다는 걸. 이 집에서 제 편인 사람이 있었다는 걸. 아버님이 그 나무 의자에 앉아서 다 보고 계셨다는 걸. 이상한 걸 느낀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우편함에 은행 안내서가 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름으로 된 거예요. 정기예금 만기 안내서였는데 거기 적힌 내용을 보고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만기 전 해지. 3천만 원짜리 정기예금이 2달 전에 중도해지됐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아버님은 경도인지장의 진단을 받으셨고 통장 관리는 미경 씨가 하고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직접 은행에 가셔서 해지하셨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경 씨가 또 집에 오셨어요. 커피를 타드리면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정기예금이 해지됐던데 혹시 아버님 병원비로 쓰신 건가요? 미경 씨의 손이 멈췄어요. 커피잔을 들다 말고 저를 쳐다봤는데 그 눈이 순간 차가워졌습니다. 언니가 왜 아버지 통장을 봐? 아, 아니에요. 우편함에 안내서가 와 있어서. 내가 관리하고 있다고 했잖아. 언니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평소에 언니, 언니 하면서 웃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죄송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등 뒤에서 미경 씨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은 목소리라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어머님이 그래, 내가 알아서 해 하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건 분명한데 이 집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주일 뒤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는데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거실에 어머님과 미경 씨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소파가 아니라 식탁 의자에 딱딱한 자세로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경 씨 앞에 통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언니 앉아. 미경 씨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시장 봉투를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불안하게 뛰었어요. 이거 봐. 미경 씨가 통장을 탁 밀어왔습니다. 펼쳐진 페이지에 빨간 글씨로 출금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 통장에서 3천만 원이 빠졌어. 그건 제가 저번에 나는 안 꺼냈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미경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이 무서웠습니다. 마치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눈이었어요. 그러면 누가 뺐겠어? 어머님이 끼어드셨어요. 식탁을 손바닥으로 탁 치시면서 이 집에서 아버지 방에 매일 드나드는 사람이 누구야? 약 챙긴다고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아버님 통장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만져본 적 없어? 그러면 도장은? 아버지 서랍에 도장 있는 거 너만 알잖아. 미경 씨가 몰아붙였어요. 언니, 솔직하게 말해. 지금 말하면 넘어갈 수도 있어. 오빠한테 다 말할 거야.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천만 원이요. 저는 한 번도 아버님 통장을 만져본 적이 없었어요.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약통이랑 돋보기가 있는 서랍은 알아도 도장이 든 서랍은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앞에서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저는 정말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코웃음을 치셨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네 아니면 누구야? 이 집에 도둑이 따로 있냐? 미경 씨가 통장을 다시 가져가며 말했어요. 오빠한테 전화할게. 언니 각오해. 두 사람이 거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시장 봉투에서 두부물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치울 힘도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22년을 살았는데 도둑이래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약 챙기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한 사람이 도둑이래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게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미경 씨가 먼저 연락한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 어머니한테 들었는데, 여보, 나 아니야. 정말 아버지 통장에서 돈이 빠졌다고. 제 말을 끊었어요. 혹시 어디 급하게 쓸 데가 있었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새벽마다 이 사람 와이셔츠 다려놓고 구두 닦아놓고 도시락 싸서 현관에 놓아둔 사람인데 여보, 나를 믿어줘. 나는 절대. 일단 좀 참아.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으니까. 내가 주말에 가서 얘기해 볼게. 참아. 또 참으라. 주말까지 나보고 어떡해. 지금 회의 중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끊겼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축 처졌어요. 22년이었습니다. 이 사람 옆에서 22년을 살았어요. 그 세월이 전화 한 통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믿어달라는 말을 다 못했어요. 이 사람은 항상 그랬거든요. 좀 참아. 결혼하고 처음 시어머니한테 구박받았을 때도, 미경 씨가 제 흉을 볼 때도, 명절에 일주일을 부엌에서 살았을 때도 좀 참아. 22년 동안 들은 말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주무시고 미경 씨도 돌아갔어요. 온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저녁 약을 아직 안 드렸거든요. 아무리 제가 힘들어도 아버님 약은 빠뜨릴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버님이 여전히 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이 시간까지 안 주무시고. 아버님, 늦어서 죄송해요. 약 가져왔어요. 약통을 열어 손바닥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약을 받으시는데 제 손이 떨리는 게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약 대신 제 손을 잡으셨어요. 느릿느릿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순이야. 예, 아버님. 괜찮아. 그 한마디에 참았던 게 무너졌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님 손 위로. 아버님, 전 정말 안 그랬어요. 아버님 통장은 만져본 적도 없어요. 정말이에요. 아버님이 제 손을 꼭 쥐셨어요. 78세 어르신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알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버지가 알아. 그 두 글자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이 집에서 저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한 명.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님의 그 아라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는 걸. 누가 돈을 빼갔는지 진짜로 알고 계셨다는 걸. 그리고 거실 시계 안에서 작은 기계가 오늘의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걸.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집은 냉동실이 됐어요. 어머님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셨습니다. 제가 아침상을 차려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트집도 안 잡으셨어요. 차라리 욕을 하시는 게 나았습니다. 무시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미경 씨는 매일 왔어요. 매일. 오시면 어머님이랑 안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뭔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하는지 한두 시간씩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약 챙기고 밥하고 청소하고.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하나 달라진 게 있었어요. 아무도 제가 차린 밥을 안 먹었습니다. 어머님은 미경 씨가 사다 준 빵이랑 우유만 드셨어요. 제가 차린 상에는 손도 안 대셨습니다. 마치 도둑년이 만든 밥은 입에 대기도 싫다는 듯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3번. 다 안 받았습니다. 4번째에 문자가 왔어요. 주말에 간다고 했잖아. 좀 기다려. 기다려. 참아. 기다려. 이 사람의 사전에는 그 두 단어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됐어요. 남편이 온다고 했으니까 아침을 좀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소고기 묵국에 반찬 8가지. 남편이 좋아하는 깻잎 장아찌도 꺼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경 씨도 이미 와 있었어요. 세 사람이 방에서 1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저는 부엌에서 기다렸습니다. 식탁 위 소고기 묵국이 식어가고 있었어요. 김이 더 이상 안 올라왔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 미경 씨가 나오셨어요. 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어요. 뭔가 결정이 났다는 걸. 순이 엄마,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순이 엄마. 그 호칭이 이상하게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밥 차려놓. 짐 싸.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네. 짐 싸라고. 네 짐 싸서 나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 모서리를 잡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 도둑년을 이 집에 둘 수 없어. 어머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미경 씨가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이쯤에서 깔끔하게 나가. 서로 보기 안 좋아지기 전에. 서로 보기 안 좋아지기 전에. 이미 충분히 안 좋은데 이보다 더 안 좋아질 게 뭐가 있다는 건지. 여보, 저는 남편을 봤어요. 이 사람이라도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22년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 태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를 안 봤습니다. 여보, 나 좀 봐. 나 진짜 안 그랬어. 당신이라도 믿어줘. 여보. 태호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일단 며칠만 나가 있어. 내가 정리할게. 며칠만. 또 며칠만. 이 사람은 끝까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목 안에서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라왔어요. 울음이 아니었어요. 22년 동안 삼키고 또 삼킨 것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마지막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 알아볼 거야. 어차피 치매인데 집에서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숨이 막혔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요양원 가실 정도가 아니세요. 경도인지 장애예요. 약 잘 드시고 관리만 하면. 내가 뭘 안다고. 어머님이 손을 내저으셨어요. 미경이가 좋은데 알아봤어. 너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저를 내쫓고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고. 그러면 이 집에는 누가 남는 거예요? 이 집과 이 땅만 남는 거예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짐을 쌌어요. 22년치 짐인데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상하죠? 22년인데 제 이름으로 된 건 옷 몇 벌, 화장품 2개, 속옷, 그리고 수첩 하나가 전부였어요. 이 집에서 22년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캐리어 하나뿐이었습니다. 현관에 캐리어를 세워놓고 마지막으로 2층을 올려다봤어요. 아버님, 아버님한테 인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발이 무거웠습니다. 한 칸 올라갈 때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아버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나무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시다가 저를 보시고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 인사드리러 왔어요.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해서요. 잠깐이라고 했는데 그게 잠깐이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참았어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마지막 순간에 아버님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님, 약은 아침 저녁으로 드셔야 해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약 스케줄을 적어놓은 수첩이에요. 혈압약은 꼭 아침 식후에 드셔야 하고요. 당뇨약은 식전이에요. 위장약은 혈압약이랑 같이 드시면 안 돼요. 30분 간격으로 드셔야 합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목이 메었어요. 관절약은 저녁에 드시는 거고요. 오메가3는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턱 끝까지 차올랐어요. 그리고 꼭 밥 챙겨 드세요. 약은 빈속에 드시면 안 돼요. 아버님은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갑자기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놀랐어요. 평소에 느릿느릿한 손이 아니었거든요.
꽉 잡으셨어요. 78세 어르신이라고는 믿기 힘든 힘으로. 아버님? 아버님의 눈을 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맑았어요. 너무 맑았어요. 치매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는데 반응이 느리다고, 귀가 어둡다고, 멍하니 창밖만 본다고 다들 그렇게 말했는데 그 눈은 이 집에서 가장 또렷한 눈이었습니다. 순이야. 예, 아버님. 아버님이 왼손으로 서랍 쪽을 가리키셨어요. 서랍 안쪽. 갈색 봉투. 아버님 무슨? 가지고 있어. 아버님이 제 손을 한 번 더 꽉 쥐셨어요. 아직 열지 마. 때가 되면 안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느릿느릿하지 않았어요. 낮지만 또렷하고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었어요. 안쪽 깊숙이 양말 사이에 갈색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어요. 안에 뭔가 단단한 게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아버님이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아까와 같은 모습, 느릿느릿하고 멍해 보이는 모습, 마치 방금 전에 그 또렷한 눈빛이 꿈이었던 것처럼. 저는 봉투를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꼭 건강하세요. 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의 손이 무릎 위 담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떠올라 있었어요. 그 손을 마지막으로 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현관으로 내려왔어요. 어머님은 안방에 들어가 계셨고 미경 씨는 소파에 앉아 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캐리어 옆에 뭔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는데 입만 달싹거리다가 결국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22년 동안 이 현관에서 몇 번이나 신발을 신고 벗었을까요? 시장 갈 때, 학교 갈 때, 동네 마트 갈 때 항상 돌아올 집이 있었어요.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묶는 손이 떨렸어요. 캐리어를 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봄인데 바람이 차가웠어요. 한 발 내딛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배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22년인데 현관문이 닫혔어요. 쿵. 그 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고시원을 잡았어요. 역 근처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5만 원. 싱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창문 하나가 전부인 방. 캐리어를 열고 짐을 풀었습니다. 22년치 짐을 풀면 한참이 걸릴 줄 알았는데 10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침대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새벽 5시에 울리지 않을 알람. 차리지 않아도 되는 아침상. 챙기지 않아도 되는 약. 듣지 않아도 되는 구박. 편해야 하는데 편하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 손을 넣었습니다. 갈색 봉투가 손에 잡혔어요. 아직 열지 마. 때가 되면 안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또렷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어요. 봉투를 꺼내서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님, 이 집에서 저를 믿어준 사람은 아버님뿐이었어요. 그 한 분이 주신 이 봉투가 이 작은 방에서 저를 버티게 해줬습니다. 고시원에서 사흘을 보냈어요. 라면을 끓여 먹고 천장을 보고 잠을 자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기는 켜놓았는데 울리지 않았어요. 남편한테서도 어머님한테서도 미경 씨한테서도 22년을 함께 산 집인데 제가 없어져도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잠이 안 와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천장에는 얼룩이 있었어요. 물이 샌 자국인지 누렇게 번진 얼룩. 그걸 멍하니 보다가 문득 아버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때가 되면 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방 안쪽을 뒤졌어요. 양말 사이에 끼워 넣은 갈색 봉투가 손에 잡혔습니다. 꺼내서 스탠드 불빛 아래 놓았어요. 낡은 크라프트지 봉투였어요. 입구가 테이프로 꼼꼼하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붙이신 거라는 게 느껴졌어요. 테이프가 조금 삐뚤어져 있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열지 마.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이 아니면 언제가 때인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쫓겨나고 혼자 고시원에 앉아 있는 지금이 때가 아니면 대체 언제란 말이에요.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 3가지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USB 메모리 하나. 검은색이었고 빨간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명함 하나. 법무법인 정의 이상훈 변호사. 뒷면에 볼펜으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님 글씨는 아니었어요. 글씨가 반듯했거든요. 그리고 접힌 편지 한 장.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님 글씨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듯한 삐뚤빼뚤한 글씨. 한자 한자 힘을 줘서 쓴 게 느껴졌어요. 획이 눌려 있었거든요. 순이야. 아버지가 미안하다. 다 듣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다.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약 챙기는 것도, 말순이가 내한테 하는 말도, 미경이가 내 통장에서 돈 빼가는 것도, 이 늙은이가 힘이 없어서 바로 막지 못했다. 미안하다. 그래도 준비는 해놨다. USB는 종구한테 부탁해서 녹음한 거다. 거실 시계 안에 넣어뒀다. 1년 6개월 치다. 명함에 있는 변호사한테 전화해라. 아버지가 해놓은 게 있다. 22년간 고마웠다, 순이야. 이 집을 지킨 건 너 하나였다. 용배. 편지를 읽는데 앞이 안 보였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글씨가 흐려져서 몇 번이나 손등으로 눈을 닦았어요. 닦아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어머님한테 구박받는 것도, 미경 씨가 돈을 빼가는 것도, 저한테 누명을 씌운 것도 다 듣고 계셨어요. 느릿느릿해서 못 듣는 줄 알았는데, 멍하니 창밖만 봐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버님, 작은 방에서 혼자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껏 울었어요. 이 집에서는 울 수 없었거든요. 울면 약해 보이니까, 울면 더 무시당하니까. 그래서 항상 참았어요. 근데 이 편지 한 장이 그 22년을 무너뜨렸습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있었어요. 딱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했어요. 법무법인 정의 이상훈 변호사입니다. 저 김용배 어르신 며느리 정순이라고 합니다. 아버님이 명함을 주셨는데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정순이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언젠가 며느리분한테서 연락이 올 거라고 하셨어요.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님이 언제 찾아오셨어요? 2년 전입니다. 박종구 어르신과 함께 오셨어요. 종구, 아버님의 오랜 친구, 박 사장 아저씨. 명절 때 가끔 오시던 분이에요. 씩씩하고 목소리 큰 분이셨는데 아버님과 40년 지기라고 하셨었습니다. 아버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이 잠깐 멈추시더니 말을 이으셨습니다. 내 며느리가 고생을 많이 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해줄 수 있는 걸 해놓고 싶다. 그러셨습니다.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먼저 종합병원에서 인지능력 검사를 받으셨어요.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지만 법적 판단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받았어요. 그걸 왜? 유언장 때문입니다. 치매 환자의 유언장은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거든요. 아버님이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정상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소름이 돋았어요. 아버님이 그때부터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2년 전부터 인지능력 정상 판정 이후 공증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유언장이요? 네. 내용은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아버님이 때가 되면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순희 씨가 연락하면 그때라고. 때가 되면 안다. 아버님의 그 말이 이 뜻이었어요. 그리고 USB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USB요? 박종구 어르신이 1년 6개월 전부터 녹음을 도와주셨어요. 아버님 댁 거실 시계 안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해놓았습니다. 거실 시계. 그 시계. 거실벽에 걸린 갈색 나무 시계. 30년 된 시계예요.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시계. 째깍째깍 소리만 나는 그 시계 안에 녹음기가 들어있었다니. 거기 있는 녹음 파일을 USB에 옮겨놓은 겁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고시원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이 없었습니다. USB를 꽂을 데가 없었어요. 편의점에 가서 2만 원짜리 이어폰을 사고 역 근처 도서관에 갔어요. 공용 컴퓨터에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안에 파일이 빼곡했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건 1년 6개월 전이었고 가장 최근 건 제가 쫓겨나기 이틀 전이었어요. 이어폰을 꽂고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사이로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경 씨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정기예금 만기된 거 내가 빼놨어. 어머님 목소리. 그래, 잘했다. 얼마야? 3천만 원. 내 계좌로 옮겨놨어. 미경아, 아버지가 눈치채면 어쩌냐? 치매잖아. 무슨 눈치를 채? 설마 통장을 확인하겠어? 두 사람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어폰을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어요. 엄마,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아버지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쟤밖에 없잖아. 그래. 도장도 서랍에 있으니까 제가 몰래 꺼낸 거라고 하면 되지. 오빠한테는 내가 먼저 전화할게. 며느리가 수상하다고. 잘했다. 이참에 내쫓자. 3천만 원 누명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어요. 처음부터 짜여진 각본이었습니다. 돈을 빼돌리고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쫓아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음 파일. 엄마, 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면 최소 8억이야. 그래, 며느리만 없으면 되지. 걔가 뭐라고. 아버지 요양원비는 한 달에 200이면 되고 집 팔아서 나누면. 미경아, 태호한테는? 오빠는 나중에 좀 주면 돼. 어차피 이 집 팔자고 한 건 나니까.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버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게 아니라 보내고 이 집을 파는 게 목적이었어요. 저를 내쫓은 것도 아버님 요양원도 전부 이 집과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빼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도서관 공용 컴퓨터 앞에서 사람들이 옆을 지나갔지만 아무도 제가 울고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소리를 안 냈으니까 눈물만 뚝뚝 떨어졌습니다. 키보드 위로. 그 무렵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남편한테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나간 뒤로 아무도 아버님 약을 안 챙겼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이 안 나왔고 약도 안 나왔고
어머님은 미경이가 올 때 챙기지 뭐 하셨는데 미경 씨는 약이 몇 시에 몇 알인지도 몰랐대요. 남편이 주말에 갔더니 아버님이 이틀째 저녁 약을 안 드신 거예요. 위장약이랑 혈압약이 서랍에 그대로 있었대요. 남편이 약을 가져다 드리려고 아버님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님이 남편을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대요. 태호야. 예, 아버지. 밥은 먹었냐? 아, 예. 아까 먹었습니다. 누가 해줬냐? 어머니가. 내 마누라가 이 집에서 22년간 뭘 했는지 아느냐? 남편이 말문이 막혔대요. 아버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느릿느릿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내 약 7가지를 하루도 안 빼놓고 챙겼다. 내 어머니 혈압약 갈아서 물에 타줬다. 명절이면 일주일을 부엌에서 살았다. 그 마누라가 도둑이냐? 남편이 고개를 숙였대요. 아버지, 근데 너는 뭘 했냐? 침묵. 좀 참으라고 했지? 기다리라고 했지? 아버님이 남편의 눈을 똑바로 보셨대요. 22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 그 마누라가 성녀냐? 남편이 아무 말도 못했대요. 태어나서 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누라 안 데려오면 너도 이 집에서 나가라. 남편이 방을 나오면서 멍했대요. 현관에 놓인 남편의 구두를 아무도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제가 항상 하던 일이었거든요. 그때서야 보인 거래요. 제가 없으니까 뭐가 달라졌는지. 구두가 삐뚤어진 채로 현관에 있었대요. 그걸 보고 남편이 한참을 서 있었다고 나중에 그 사람이 직접 말해줬어요. 그때 처음 알았어. 당신이 매일 뭘 했는지. 구두 한 켤레를 보고서야 알았대요. 22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어요. 순희 씨, 아버님이 가족 모임을 소집하셨습니다. 가족 모임이요? 네. 아버님 78세 생신잔치 명목으로 온 가족을 부르셨어요. 친척분들까지. 아버님이 직접 박종구 어르신이 대신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아버님 뜻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순희 씨도 오셔야 합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요? 저는 쫓겨난 사람인데. 아버님 말씀이 이러셨습니다. 변호사님이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하셨어요. 며느리 없는 생신은 생신이 아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부르시는데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생신잔치 날이 됐습니다. 경기도 외곽 그 집, 22년을 살았던 그 집 앞에 다시 섰어요. 현관문이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다른 문고리, 삐걱거리는 경첩.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달라진 건 제 옆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변호사님과 박 사장 아저씨가 함께 오셨습니다. 박 사장 아저씨가 제 등을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순이야, 괜찮아. 오늘은 용배 형이 다 알아서 할 거야. 떨리는 다리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분, 고모 내외분, 사촌 언니, 사촌 오빠. 명절 때나 보던 분들이 전부 모여 계셨어요. 그리고 식탁 한쪽에 어머님과 미경 씨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미경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언니가 왜 여기 와? 어머님도 일어서시며 말씀하셨어요. 인연이 먼 낯짝으로. 내가 불렀다. 2층에서 내려오시는 목소리였어요. 시선이 전부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계셨어요. 한 손은 난간을 잡고 한 손에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남편이 급히 다가갔어요. 아버지,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됐다. 아버님이 손을 뿌리치셨어요.
짧고 단호한 한마디에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아버님이 거실 식탁 상석에 앉으셨어요. 박 사장 아저씨가 아버님 옆에 섰고 이 변호사님은 식탁 끝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의 눈이 이상하다는 듯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왜 와 있는지, 변호사는 왜 앉아 있는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할 말이 있다. 그 목소리에 거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또렷했습니다. 느릿느릿하지 않았어요. 78세 어르신의 목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낮고 단단하고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영감, 갑자기 왜 그래? 생신잔치인데 분위기 좀. 말수나 가만히 있어.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어머님이 입을 다무셨습니다. 아버님이 박 사장 아저씨를 보셨어요. 종구야. 응, 형. 박 사장 아저씨가 식탁 위에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올려놓았습니다. 스마트폰을 연결하고 아버님께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어라. 첫 번째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째깍, 째깍. 시계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 2개. 미경 씨 목소리. 엄마, 아버지 정기예금 만기된 거 내가 빼놨어. 3천만 원. 내 계좌로 옮겨놨어. 어머님 목소리.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눈치채면 어쩌냐. 치매잖아. 무슨 눈치를 채.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미경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어머님은 스피커를 멍하니 쳐다보고 계셨어요. 자기 목소리가 저기서 나오고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친척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작은아버지가 이게 무슨 하셨고 고모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님이 손을 드셨어요. 아직 끝이 아니다. 2번째 녹음. 미경 씨 목소리. 엄마,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면 돼. 아버지 방에 드나드는 사람이 쟤밖에 없잖아. 어머님 목소리. 그래. 도장도 서랍에 있으니까 제가 몰래 꺼낸 거라고 하면 되지. 오빠한테는 내가 먼저 전화할게. 며느리가 수상하다고. 잘했다. 이참에 내쫓자. 미경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거 조작이야. 목소리가 찢어질 듯이 높았어요. 식탁을 2손으로 짚으면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치매잖아. 이게 뭔 짓이야. 누가 시킨 거야. 아버님이 미경 씨를 조용히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한마디. 아직 하나 더 있다. 3번째 녹음. 미경 씨 목소리. 엄마, 아버지 요양원 보내고 이 집 팔면 최소 8억이야. 어머님 목소리. 그래, 며느리만 없으면 되지. 걔가 뭐라고. 아버지 요양원비는 한 달에 200이면 되고 집 팔아서 나누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목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경 씨가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의자에 앉은 게 아니라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거였어요. 어머님은 식탁 위에 2손을 올려놓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파마 머리 사이로 목덜미가 보였습니다.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아버님이 천천히 일어서셨어요. 박 사장 아저씨가 부축하려 했지만 아버님이 혼자 서셨습니다. 떨리는 다리였지만 등은 곧았어요. 미경아. 미경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내 통장에서 빼간 돈이 총 7,200만 원이다. 숫자를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날짜도 금액도 다 기록해뒀다. 종구가 은행 내역도 떼놨고 미경 씨의 입술이 벌어졌다가 닫혔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였습니다. 말수나.
어머님이 파들파들 떨고 계셨어요. 며느리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2년간 이 집을 지킨 걸 너는 해야 할 일이라고 했지? 어머님이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내 약 7가지를 하루도 안 빼놓고 챙겼다. 내 혈압약도 갈아서 물에 타줬다. 명절이면 일주일을 부엌에서 살았다. 아버님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분노가 아니라 오래 참았던 것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너는 그 애를 도둑년이라 불렀어. 22년을 바친 사람한테. 거실에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모였습니다. 작은아버지도 고개를 숙이셨어요. 아버님이 이 변호사님을 보셨어요. 변호사님. 이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에서 문서를 꺼내셨습니다. 김용배 어르신의 공증 유언장입니다. 2년 전 종합병원 인지능력 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신 후 법적 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유언장을 펼쳐서 읽으셨어요. 본인 김용배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 일체 및 금융 자산 전부를 며느리 정순이에게 유증합니다. 거실이 폭발했어요. 미경 씨가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야? 의자를 밀어젖히고 일어났어요. 나는 딸이야. 딸. 피가 섞인 딸이라고. 며느리한테 전부를 줘? 이게 말이 돼. 아버님이 미경 씨를 정면으로 바라보셨어요. 낮고 단단한 목소리. 딸이면 아비 돈을 훔쳐? 미경 씨가 말문이 막혔어요. 딸이면 아비를 요양원에 보내? 그건 아버지 건강 때문에. 건강? 아버님이 한 발 앞으로 나오셨어요. 미경 씨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팔억. 내 입으로 그랬어. 이 집 팔면 8억이라고. 미경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숨길 게 없어서 나오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시선을 거실 전체로 돌리셨어요. 어머님, 미경 씨, 친척들, 남편, 그리고 저. 모든 사람을 한 번씩 바라보시고는 입을 여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갈 사람은 며느리가 아니라 너희야. 조용했어요.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이 부드러워졌어요. 방금 전에 단호하고 차가운 눈이 아니라 약을 건네드릴 때마다 저를 바라보시던 그 따뜻한 눈. 순이야. 예, 아버님.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무너졌어요. 22년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고생 많았다. 그 짧은 한마디가 22년을 관통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서서, 아버님 앞에 서서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도 멈추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작은아버지가 나가시면서 미경 씨한테 한마디 하셨어요. 미경아, 형님 은혜를 그렇게 갚으면 안 되지. 고모는 저한테 오셔서 손을 잡으셨어요. 순이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미경 씨는 코트를 집어들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뒤도 안 돌아봤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는데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반성의 눈물인지 수치심의 눈물인지 저는 모르겠었어요. 거실에 사람이 빠지고 저와 남편만 남았어요. 남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천천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표정을 하는 걸 결혼하고 처음 봤어요. 미안해. 낮은 목소리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 아니.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쳐 말했습니다. 알면서도 외면했어.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좀 참으라고 했지. 기다리라고 했지. 22년 동안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그러셨어. 22년을 참았는데 더 참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성녀냐고. 고개를 숙였어요. 성녀가 아니지. 당신은 그냥 사람이지. 사람인데 내가 사람 취급을 안 했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22년 만에 처음 보는 눈물이었습니다. 용서가 됐냐고요?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22년은 한 번의 사과로 지워지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라는 건 알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본 거라는 것도 그거면 일단은 충분했습니다. 아버님이 2층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변호사님, 박 사장 아저씨와 함께 아버님이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저와 남편을 번갈아 보셨어요. 태호야. 예, 아버지. 내 마누라 데리고 들어와라. 이 집은 원래 순이 자리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예, 아버지. 아버님이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웃으셨습니다.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미소. 약을 건네드릴 때마다 보여주시던 그 미소. 순이야, 집에 왔으니까 밥부터 먹자. 밥부터 먹자.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환영 인사였습니다. 예, 아버님. 제가 차릴게요. 부엌으로 향했어요. 22년을 서던 그 부엌. 형광등이 찌직 소리를 내며 켜졌어요. 그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줄은 몰랐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같은 집, 같은 부엌, 같은 형광등. 그런데 새벽 5시에 눈이 안 떠졌어요. 알람을 안 맞췄거든요.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6시 반. 요즘은 그때쯤 눈이 떠져요. 눈을 뜨면 부엌에서 소리가 들려요. 뚝배기가 부딪히는 소리, 수도꼭지 틀어지는 소리, 그리고 뭔가 타는 냄새. 님 편이었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부엌에 선다고 22년 동안 컵 하나 안 씻던 사람이 그런데 서더라고요. 매일 아침 서투릅니다. 지금도 서툴어요. 밥은 질게 짓고 된장찌개는 짜고 계란말이는 한쪽이 타요. 그래도 매일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날 아침에도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내려갔더니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제 앞치마예요. 꽃무늬. 이 사람한테는 좀 작아서 등 쪽 끈이 아슬아슬하게 묶여 있었어요. 당신 일어났어? 응. 뭐해? 죽 끓여놨어. 아버지 드실 거. 간이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아버님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전에는 아버님 약이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이제는 죽까지 끓입니다. 고마워, 여보. 고맙긴. 당신이 22년 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그 말에 웃었어요. 오랜만에 아침부터 웃었습니다. 달라진 게 또 있어요. 구두. 남편이 출근할 때 자기 구두를 직접 정리해요. 현관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어놓고 나가요. 1년 전에는 벗어던지고 갔거든요. 제가 항상 정리했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여보, 구두 요즘 직접 넣네? 남편이 멈칫하더니 말했어요. 당신 없던 그때 현관에 구두가 삐뚤어진 채로 있었어. 아무도 안 치워줬어. 그때 알았어. 당신이 매일 뭘 했는지. 구두 한 켤레. 그걸로 22년이 보였대요. 늦었지만 보이긴 본 거예요. 어머님은 변하셨어요. 완전히 달라지셨다고는 못하겠어요. 75년을 그렇게 사신 분이 한 번에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도 확실히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트집을 안 잡으세요. 아침상을 차려드리면 조용히 드세요. 국이 짜든 싱겁든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가끔 반찬이 맛있으면 숟가락을 멈추고 저를 보시는데 입은 안 떼세요. 그냥 보시다가 다시 드시고
그게 어머님 방식의 인정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결정적이었던 건 추석 때였어요. 제가 부엌에서 전 부치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팔에 빨간 점이 생겼는데 다음날 어머님이 약국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으셨어요. 화상에 바르는 거라던데. 그 한마디만 하시고 방으로 올라가셨어요. 뒤돌아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저한테 뭔가를 사다 주신 게 그게 용서냐고요? 모르겠어요. 22년치 상처가 화상약 하나로 낫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려고 하고 있다는 건 느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지금은 며칠 뒤에 어머님이 제 옆에 앉으신 적이 있어요. 거실 소파에서요. 텔레비전을 같이 보다가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순이 엄마. 예, 어머님. 한참을 뜸을 들이셨어요. 텔레비전 소리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고마웠어. 그동안 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어머님을 바라봤어요. 주름 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22년 만에. 어머님. 됐어. 눈물 닦아. 어머님이 손을 내저으시면서 텔레비전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날 저녁 어머님 방에 물 한 잔 가져다 드렸더니 처음으로 고맙다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하셨어요. 들어와서 앉아봐. 그리고 제 옆에서 가만히 텔레비전을 보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근데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22년 동안 나란히 앉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미경 씨는 빼돌린 7,200만 원을 전부 돌려보냈어요. 석 달에 걸쳐서 입금이 됐습니다. 아버님은 법적으로 더 가지 않으셨어요. 딸이니까 돈만 돌려받으면 됐다. 아버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경 씨한테 연락을 끊으라고도 안 하셨어요. 다만 미경 씨가 스스로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명절에도 안 왔어요. 전화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번 전화했다가 끊겼대요. 미경 씨가 먼저 끊은 거였어요. 아버님이 창밖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미경이도 시간이 필요할 거다. 딸의 배신을 겪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님이 저는 참 대단하셨어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미경 씨가 반성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버님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으시길 그것만 바랐습니다. 가을이었어요. 오후 3시쯤 아버님이 현관에서 운동화를 신고 계셨어요. 아버님, 어디 가세요? 산책. 같이 가도 돼요? 아버님이 저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란히 걸었습니다. 동네 뒷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아버님이 천천히 걸으셨어요. 보폭이 작아서 저도 맞춰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5분쯤 걸었을까 아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순이야. 예, 아버님. 행복하냐? 걸음을 멈췄어요. 아버님도 멈추셨어요. 아버님의 눈을 봤습니다. 따뜻했어요. 1년 전 그 또렷하고 날카로운 눈이 아니라 약을 건네드릴 때마다 보여주시던 그 부드러운 눈. 네. 목이 메었어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됐다. 그리고 다시 걸으셨어요. 느릿느릿. 은행잎이 아버님 어깨 위로 떨어졌는데 툭 한번 털고는 계속 걸으셨어요. 저도 옆에서 걸었습니다. 나란히. 아버님이 웃으셨어요. 주름 사이로 드러나는 작은 미소. 78세, 아니, 이제 79세의 그 미소가 가을 햇살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식탁에 넷이 앉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남편, 그리고 저.
제가 차린 상이었어요. 된장찌개, 생선구이, 반찬 7가지. 예전이랑 똑같아요. 달라진 건 분위기였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숟가락을 드셨어요. 남편이 제 그릇에 반찬을 하나 올려놓았어요. 어머님은 조용히 국을 드시면서 한번 저를 쳐다보셨다가 시선을 내리셨어요. 소란스럽지 않았어요. 화해의 대사도 감동적인 연설도 없었어요. 그냥 밥을 먹었어요. 넷이서 조용히. 그런데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밤 8시 아버님 방에 약을 가져다 드렸어요. 나무 의자에 앉아 계신 아버님. 무릎이 담요. 창밖을 보시다가 저를 보시고 고개를 돌리시는 것. 1년 전과 똑같은 풍경이에요. 아버님, 저녁 약 가져왔어요. 약통을 열어 손바닥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님이 약을 받으시고 제가 물컵을 건네드리면 꿀꺽 삼키시고 달라진 건 하나예요. 약을 드시고 나서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순이야. 예, 아버님. 내일 산책 또 가자. 웃었어요. 네, 아버님. 내일도 같이 가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문을 닫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22년을 참았습니다. 서럽고 외롭고 이 집을 나가고 싶은 날이 수백 번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보고 계셨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22년을 살았어요. 근데 알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한 분이 전부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진심은 반드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고 견딘 시간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곁에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 말해줄 겁니다. 고생 많았다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